사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교훈뿐만 아니라 제도적 정당성 그리고 정치적 맥락을 다 함께 결합해서 살펴봐야 하는데요. 먼저 제도적 독립성을 살펴보게 되면 임기와 해임 요건이 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직접 언급했듯이 연준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될 수 없는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연준의 이사진은 대통령의 임기와 무관하게 14년 임기, 그중에 의장은 4년의 임기고 재지명이 가능합니다. 결국 굉장히 긴 기간의 임기를 보장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통화 정책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장치라고 봐야 하고요. 역사적으로 이런 장치가 강하게 된 거는 1970년대 닉슨 행정부와 고물가,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면 늘 얘기하는 게 1970년대 초인데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당시 페드 의장에게 금리를 낮추도록 압박을 했었고 이는 결국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데 실패하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 우리가 얘기하는 S의 공포,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졌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례는 정치적인 개입이 중앙은행 신뢰도를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거시경제의 중장기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역사적인 반면교사로 미국에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과 학계에 공감됩니다.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경제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난 중앙은행이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금리를 인상할 수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억제에 효과적입니다. 월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정치 간섭 없는 연준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하는 통화 정책은 예측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은 어떤 통화 정책의 신뢰성과도 직결되는 거고요. 이건 트럼프가 연준 의장을 압박하는 것으로 연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거라는 우려가 있었을 때 4월 21일 시장이 빠진 것에도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트럼프의 압박과 대응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시기부터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했지만 사실 그다지 효과가 없었고요. 최근에도 대중국 145% 관세하고 전면적인 수입세 10%를 선언하면서 정책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불확실성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최근에 시카고 연설 등을 통해서 현재는 금리 결정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법에 의해서 독립적이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파월이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법적 기반, 1970년대 인플레이션에서 온 역사적인 교훈, 그리고 경제적인 정당성, 어떤 미국의 통화 가치,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월가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중요하다라는 것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요.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모두로부터 사실 독립성 유지를 위해서는 파웰 의장은 이렇게 하는 것이 전략적 선택으로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연준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그리고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보호하는 것이 결국은 중앙은행 의장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4월에 있었던 시장의 반응은 결국은 시장은 연준 편이고 연준이 미국의 통화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치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어떤 시장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관세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게 중국이 미국의 관세를 올릴 때마다 세게 나오면은 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Oh, he'll leave. If I ask him to, he'll be out of there. But I don't think he's doing the job. He's too late, always too late, a little slow, and I'm not happy with him. I let him know it, and if I want him out, he'll be out of there real fast. Believe me. 물러서는 걸 보이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닐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트럼프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사실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역시 내가 지지하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뭔가 우리를 위해서 금리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굉장히 세게 우리의 어떤 경제를 위한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뭐 일반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어떤 월가의 투자자들보다도 일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끌고 인기를 끌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월이 하고 있는 얘기가 우리가 일반적인 거시경제학에서 하고 있는 얘기랑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세를 하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필연적이고요.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을 올린다라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게 현재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관세는 공급 충격이죠. 관세로 인해서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고요. 기업 생산비가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데 지금은 트럼프 일기랑 특별하게 다른 이유가 트럼프 일기 때는 사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하지 않던 시기였는데 지금은 트럼프가 들어온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기 때문이거든요. 바이든 행정부 동안에 어떤 그 코로나로 인한 공급 충격 그리고 과도한 재정 지출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고 물가가 오르니까 미국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하고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억이 미국 사람들한테 생생하게 있기 때문에 어떤 물가가 오른다,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야 되면은 주저없이 물가를 올리고 물가가 오르니까 임금 인상에 대한 압력도 자연스럽게 시장에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가 오르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수요가 악화된다라는 측면인데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이유는 물가는 오르지만 지갑은 얇아지면서 소비 지출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게 관세가 온다라는 것은 물가는 가속화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은 가속화시키면서 경기는 어렵게 만드는 어떤 단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지고 올 거고요. 이미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이 둔화된다라는 측면에서 연준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연준에 있는 사람들은 의장뿐만 아니라 거의 모두가 이런 불확실성에서는 정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를 지지했던 헤지펀드 매니저죠. 빌 에크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경제 핵전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관세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는 투자를 하는 기업도 없을 거고요. 지갑을 여는 소비자도 찾기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과연 올 것인가? 그다음에 이런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어떻게 해소가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연준도 이런 불확실성과 시장의 변화를 데이터를 통해서 판단하면서 정책을 가지고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불확실성이 되게 크고 물가가 오르는 것과 시장 어떤 경기가 나빠지는 것에서 어디에 균형을 더 찾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연준이 늘 강조했듯이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을 내린다면 일단 물가가 빠르게 올라간 것은 이제 최근 CPI 데이터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노동시장은 우리가 굉장히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적어도 가장 최근에 나온 노동시장 리포트에서는 이렇게 노동시장에서 실업률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라는 것은 연준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경기와 물가 중에서 무엇을 먼저 잡을 것이냐라고 하면은 연준은 일단은 물가에 우선순위를 둘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당장 5월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장이 예측하는 것을 본다면은 우리가 많이 보는 CME 페드 와치만 하더라도 5월에는 90% 정도로 동결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건 일주일 전에 80%보다도 올라갔다라는 점에서 뭐 5월에는 지금 당장 경기가 안 좋아질 것처럼 보여도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등장한 어떤 데이터에 나타나기 전까지인 상황에서는 뭐 5월까지는 동결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 물가 상승의 정도가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인지를 봐야겠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한다면 6월쯤에는 25bp 정도 내리는 것을 고려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5월과 6월 사이에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다시 새롭게 그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보면 캐나다, 일본, 중국 등 미 국채 상위 보유국이 오히려 국채를 대거 사들였다라는 것은 이제 자료로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4월 초에 이제 트럼프가 미국 해방의 날 이후 관세 폭탄을 터뜨렸고 동시에 10년물 금리가 4%에서 4.6%로 튀었는데 특히 이 기간 달러 가치가 하락했고 그래서 외국에서 던졌다라는 설이 나왔는데 그 증거는 아직 없기 때문에 4월 데이터가 나오는 6월 중순에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가능성을 따져보면 그 시나리오 매도 가능성이나 그 근거가 그렇게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먼저 관세 보복 카드나 아니면 탈달러 전략으로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유분을 급매할 경우에는 위안화를 방어하는 비용이 상승할 것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국채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발등을 찍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중국이 어느 정도 팔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본의 경우 보험사와 헤지펀드들이 환해지 비용이 급증하는 우려 같은 것으로 인해서 국채를 팔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도 대미 관세 확전이 되는 상황에서 어떤 해지할 필요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그 미국 국채를 파는 게 결과적으로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지만 확증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 중국은 말씀드렸듯이 외환 보유액이 절반이 국채라서 한꺼번에 팔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6월에 TIC 데이터가 나오면 그를 통해서 이제 외국인이 순매도를 한 것이냐 아니면 헤지펀드의 청산 과정에서 나온 국채 가격의 하락이냐를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실제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외국이 매도한 규모가 미미하다면 4월 금리 급등의 주범은 외국 정부라기보다는 다른 곳, 즉 레버리지를 이용한 펀드나 유동성 공백에 의한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외국, 즉 중국이나 캐나다 등이 매각한 것이 아니라면 국채 시장 혼란의 주범을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헤지 펀드의 베이시스 트레이드가 붕괴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해석입니다. 월간은 헤지 펀드들이 국채를 팔기 위해 베이시스 트레이드를 청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국채 선물하고 현물 간의 가격 차이, 베이시스를 활용한 차익 거래 전략을 말하는데요. 사실 이 가격 차이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50에서 100배 정도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그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즉 현물 국채를 사고 선물을 파는 차익 거래에 예를 들면 일본 헤지 펀드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60배 정도 투자를 했다가 그게 청산되었다라는 루머가 돌았었는데요. 관세발 변동성으로 인해서 국채 가격이 급락함에 따라서 담보 가치가 증발을 하고 이를 통해서 마진콜이 들어옴에 따라서 강제로 청산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이제 덜 보기 위해서 강제로 청산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토르스텐 슬록이라는 아폴로 매니지먼트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이렇게 운용 중인 베이시스 트레이드 규모가 약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87조 원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 이 거래 포지션이 청산된다면 국채 시장의 매도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는 본드 채권 비질란테, 채권 자경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인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정책에 대한 경고를 냈다. 즉 채권 자경단이 이번 국채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평가인데요. 이들은 정부의 재정 정책에 반발해서 국채를 매도해서 금리를 상승시키는 투자자 집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이 채권 자경단의 영향력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 트럼프 관세를 통해서 경기가 나빠지고 세수 증가 효과는 미미한데 145%나 중국 관세를 올릴 경우는 결국 물가를 상승시킬 거고요.
장기 재정 우려가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지속이 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재정 적자는 심한데 미국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채권 자경단의 투자 양상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 유동성이 구조적으로 얇아지고 있는 문제라는 측면인데요. 이런 유동성 약화 조짐은 사실 2020년 3월에 그 대시 for cash, 그러니까 그 현금을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동원하는, 현금으로 이제 모든 투자자들이 몰리는 현상을 우리가 2020년 3월에 봤었는데, 이와 비슷한 현상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화, 그러니까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제 매도가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고요. 2008년 금융위기급 유동성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레버리지가 청산되면서 유동성이 증가하고 어떤 채권 자경단의 매도가 맞물리면서 달러, 채권, 주식이 동반 약세하는 트리플 약세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4월 금리 쇼크는 외국인 매도라는 외부 충격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 외국인 장기 투자자들이 그 국채를 대량 매도한다라는 가능성은 일시적인 헤지펀드 매도와 달리 구조적인 자본 이탈 가능성도 시사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국채 시장의 유동성 위기는 연준의 금융 안정 보고서 (Financial Stability Report에서도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주요 리스크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22년 보고서라든가 작년 11월 보고서에서도 국채 시장 유동성 이슈가 지적이 됐는데요. 이번처럼 주식 채권 동반 매도와 마진콜이 겹치는 상황은 그동안 연준이 그 보고서에서 제기했던 유동성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실제로 드러나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KIC 데이터가 나와서 매도 규모가 좀 작게 나오더라도 이번 사태가 남기는 교훈은 결국 국채 시장의 안전성과 안전장치의 필요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의 재정 적자와 국채 발행이 구조적으로 악순환이 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트럼프 2기의 시나리오가 도대체 뭔지 솔직히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재정 적자를 보게 되면 2024년 기준 GDP 대비 6.4%로 2차 대전 이후에 평균이 3.8%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크고요. 근데 재정 적자가 심각하기 때문에 국채 공급 증가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국채 발행을 확대시키고 그로 인해서 이자 부담은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다시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악순환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 트럼프 2기가 들어오기 전에 어떤 시장이 예측했던 정책 시나리오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선거 전에 시장이 예측했던 시나리오들을 살펴보면은 먼저 공격적으로 재정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2017년 트럼프 1기에서 했던 세금 감면을 영구화할 것이고 관세 확대를 할 것이다. 그를 통해서 국방 인프라 지출을 증대시킬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국채 시장의 10년물 금리도 올라갈 거고 텀 프리미엄도 확대될 거기 때문에 달러 신뢰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는 절충형 재정 운영을 할 것이다 정도가 있는데, 이게 좀 가능성이 높았던 시나리오 같습니다. 세금 감면은 하는데 부분적으로만 연장을 해서 예를 들면 고소득층에 한정을 한다는 거고요. 반면에 의료복지 예산은 삭감을 하고 관세 수임으로 재정 적자를 좀 완화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에는 국채 금리가 한 4.5에서 5% 유지가 되고 국채 발행도 3.8조 달러로 제한이 돼서 단기채 비중만 확대한다면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이 예측했던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시장 친화적인 접근으로 가장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시나리오인데, 규제 완화, 에너지랑 금융에서 성장은 촉진하지만 이게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시나리오고요. 페드의 독립성을 존중해서 중국 관세는 유지하되 EU하고는 또 협상을 한다라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금리가 좀 안정화를 되고 외국인 투자자도 복귀를 하면서 장기채 수요를 확보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였는데,
좀 지금 시장이 돌아가는 걸 보면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실제로 트럼프가 얘기하듯이 관세를 걷어서 재정 적자를 메꾸겠다라는 내용은 사실 숫자로 보면은 예를 들면 중국에 대한 관세로 연 800억 달러 수입을 이제 가지고 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그에 반해서 세금 감면으로 인해서 세수가 감소하는 것은 연 3,500억 달러나 되기 때문에 폴춘의 분석에 따르면 관세 수입은 재정 적자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페드하고의 갈등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금리 인하에 대한 압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사실 트럼프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할 우려가 있고 이를 통해서 국채 수요가 계속 변동성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처럼 구조적 위험도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얘기하는 성장 주도의 재정 확대가 가능할 것인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최근 주요국 통화 흐름을 보면요. 단순한 환율 변화가 아니라 글로벌 자금의 안전자산 재배분과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엔화의 경우는 일본은행이 17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서 글로벌 자금의 안전자산 수요와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에 들어간 반면에 일본은 지금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미국과 일본의 정책 방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엔화의 투자 매력도가 금리 측면에선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엔화 강세가 지나치게 지속된다면 일본 국민 입장에서는 인플레가 좀 완화될 거기 때문에 좋은 일이지만 일본 수출 기업의 입장에서는 실적에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어떤 그동안 해소가 안 됐던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것이라는 부작용도 우려가 됩니다. 그다음 중국의 위안화를 생각을 해보면요.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가장 불안정한 통화 중 하나로 꼽히는 통화가 바로 위안화입니다. 최근에 역의 위안화 환율이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어떤 무역 전쟁과 중국의 정책 대응 사이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급격한 평가 절하를 피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가 둔화하고 미국 관세 압력이 이어진다면 위안화는 다시 약세 압력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경우 신흥국 전반의 금융 불안으로 확산될 여지가 있고요. 특히 원화는 위안화와 연동이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그 위안화의 어떤 약세가 원화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로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로화는 트럼프발 관세 충격과 에너지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유럽 중앙은행과 연준이 금리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어떤 유로화의 움직임이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눈여겨봐야 될 내용은 어떤 그 통화 정책이 어떻게 차별화되느냐. 미국이나 일본,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이 통화 정책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 경우에 이제 환율 변동성이 극대화될 우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화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강화시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달러의 신뢰가 흔들릴 때 엔화가 글로벌 자금의 피난처로 지금 부상하면서 엔화와 프랑화의 그 가치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고요. 반면에 위안화는 정책 리스크가 남아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정책이 어떻게 차별화되고 그에 따라서 환율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리고 달러 약세 속에서 엔화 등 대체 안전자산은 어떻게 부상되는가, 그리고 위안화, 유로화의 정책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떤 식으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인가를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쳐서 그 원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상황을 겪었었는데요. 1,500원까지 치솟았던 확률이 이제 1,419원, 1,410원대 후반까지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내려왔습니다만 이게 달러 인덱스가 3년여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지고 그 떨어진 정도에 비하면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그렇게 많이 보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원화가 달러 약세 흐름을 일정 부분 반영하기는 했지만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 성장률이라든가 미국과의 연결성, 정치 불확실성 등 요인으로 인해서 달러 대비 상대적 강세폭이 제한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정부가 유동성 확대 정책을 통해서 예를 들면 2025년부터 해외 외국한 업무기관의 경상 전자 거래를 허용하고 야간 거래 시간을 연장하는 등 외환시장 유동성 확대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서 잠재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펀더멘탈의 영향은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점이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인데요. 무엇보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은 수준이고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면 원화의 강세 전환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탄핵 정국은 해결됐지만 대선 등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외 변수가 원화 강세를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고요. 유동성 측면에서 개선은 되었고 그리고 구조적 문제가 별로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이 급변동할 경우 단기 자본이 유출입한다거나 글로벌 금융시장 충격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제 대응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환당국은 이런 경우 보통 필요할 경우 구두 개입을 한다든지 통화 수합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늘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유동성 관리 그리고 필요시에 정책적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트럼프가 지금까지 관세 얘기를 주로 하다가 비관세 장벽의 첫 번째로 8가지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환율 조작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환율 조작국이나 환율이 조작할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관측을 해야 될 나라 같은 것들은 85년 이후에 미국 재무부가 늘 해오던 건데요. 상반기 하반기마다 어떤 환율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환율 조작국과 환율에 대한 조작을 할 가능성이 높은 관찰 대상국을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무부가 하고 있는 건 사실 WTO 같은 데다가 어떤 그 보고를 하고 어떤 직접적인 제재를 하지는 못한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별로 강압적인 효과를 내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인데요. 근데 트럼프가 이걸 명시적으로 얘기했다라는 것은 사실 어떤 관세에 이어서 환율을 문제를 삼고 이를 통해서 달러와 약세를 상대 국가 통화 대비 달러와 약세를 명시적으로 가져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환율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겠다라는 점에 대해서 언급한 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라자 합의와 같은 게 반복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화 가치를 재조정하고 엔화의 강세가 그 뒤에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일본이 수출이 잘 안 되고 그 일본 경제가 10년의 불황, 잃어버린 10년, 그리고 그게 20년이 되는 어떤 지속적인 불황을 겪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정하는 일이 일어날 경우에 그런 환율의 변동이 어떤 그 상대 국가와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세계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그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지고 올 어떤 불안 그리고 시장의 어떤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통위가 이번에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금리를 내리고 있는 사이클이다. 금리 인하를 계속하고 있는 중간에 잠깐 쉬고 가고 있다라는 것은 한은 총재가 명확하게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금통위의 결정이 선제적이냐 따라가는 전략이냐 이런 거에 대한 판단보다도 금통위가 지금 어떤 시장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경제가 되게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그 경제가 어려운 것이
어떤 단기적인 불황이냐 아니면 장기적인 구조 조정 또는 장기적인 저성장에 의해서 경제가 어려운 것이냐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지금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게 얼마나 효과적일 것인지에 대한 상황 판단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금리를 지금 어느 정도 내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금리를 내리는 데 대해서 그 한국은행이 가장 좀 조심을 했던 부분은 원화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인데 아시다시피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10원 후반대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1,500원에 육박하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빠르게 내려왔다라는 측면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연준은 아시다시피 금리를 동결하고 있고 금리를 내리는 속도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요. 비록 그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라고는 하지만 원화 환율이 미국이 그 달러가 내려가는 것보다 사실 그렇게 강세를 보이지 못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달러로 되어 있는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적어도 금리 차이의 관점에서는 그 한미 금리 차이가 예전보다 좀 더 벌어져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물론 경기 안정과 어떤 대외적인 금융의 안전성, 그러니까 달러의 원달러 환율과 가계부채의 관점에서 보는 금융 안정성의 균형에서 어떤 것을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한 달 정도 뭐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아니면 경기 안정화 조치 같은 경우는 뭐 다음 달 연준이 정책을 내릴 때 무슨 얘기를 하는가에 대한 것을 보고 가도 기다릴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반면에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은 선제적으로 움직였을 때 위험이 너무 크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하면서 이번에는 동결을 하고 다음에 연준이 어떤 식의 정책을 내리고 그 미국 국채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판단한 다음에 내리는 것이 어떤 그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안전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